네네. 이분을 한번 좀 불러볼까요? 네, 배수연 특파원님. 네. 어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특파원님. 지금 미국이 썸머 타임에서 1시간 빨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새 기사가 1시간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제 뭐 미국은 서머 타임을 이제 상시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그 법안을 미국 의회 상원에서 이제 통과를 시켰고요. 이게 확정되면 미국의 이제 표준시가 상시적으로 1시간 당기지는 그런 패턴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연합뉴스에 그 아침에 뉴욕 시황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아침마다 일찍 네. 이제 보는데 기존에 7시에 나오다가 이제 6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잘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FOMC 끝나고 블랙아웃 기간 끝나고 연준 인사들 이야기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어제 파월 의장 네네. 전미 실물 경제 협회 컨퍼런스에서 신속하고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서 막 무서운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50bp 얘기도 하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다음에 중립금리 이상 필요하다고 하면 뭐 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월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그 파월 의장이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나중에 그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뭐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그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파월 의장이 공급망 문제일 뿐이다. 일시적인 요인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로렌스 서머스라든지 엘 에리언이라든지 이런 일부 경제학, 그러니까 지표를 중심으로 경제 현상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러다가 수요 견인 효과를 방치하게 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그때 돼서야 아마 연준이 브레이크를 밟을 거다라고 경고를 해왔었고요. 그 경고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이 매파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는 건 이미 지난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견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파월이 그 연준의 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고용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물가 안정, 가격 안정에 좀 더 방점을 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월이 상당히 좀 매파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드러났던 상황이고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마 파월이 연임에 성공했고 이제는 실패한 중앙은행 총재라는 불명예를 지고 싶지 않다는 점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월은 잘 알고 계시듯이 원래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 월가의 파트너 출신이었고요. 공화당의 지지를 받고 연준에 진입한 뒤에 상당히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받았지만 그 정책 자체에 접근하는 시각은 경제학을 전공했던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그 학부 때부터 트레이닝 받아왔던 그런 경제학적 사고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이런 패턴은 아마 그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널드 트럼프 전 그 미국 대통령 시절에도 당시에는 그 금리를 인하할 시점이 아니었는데 보험적 성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거세게 그 금리 인하를 요구를 했었고 여기에 연준이 굴복하면서 보험적 성격으로 금리를 미리 내린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변경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그 뭐 핀코의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모하메드 엘 에리언 전 대표 같은 사람은 변호사 출신들은 항상 보면 자신의 견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해도 100% 확신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그런 미국 그 속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일시적이라는 걸 지난 연말까지 계속 주장해왔다는 점을 보면 뭐 파월의 그 입장 변화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다. 이렇게 지금 월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파월의 그런 매파적 변화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때 당황하는 기세를 보였지만 다시 정시가 반등했었고요. 파월의 기조는 이미 예측된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지금 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를 통제도 하고 경제를 침체로 빠지지도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매우 어려운 목표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보고 있을까요? 뭐 이건 결국은 이제 뭐 가격으로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월가의 시각은 불가능하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채 수익률이 이미 플래트닝의 정도를 떠나서 일부 구간에서는 역전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장기물 수익률이 단기물 수익률을 아래로 뚫는 미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률 역전 현상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강력한 지표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미국채 10년물하고 2년물의 수익률은 뭐 스프레드가 한 20bp 정도 수준에서 아직 유지되고 있는데요. 7년물하고 5년물 수익률은 이미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백한 경기 둔화의 시그널이다라고 지금 월가에서는 보고 있고요. 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경제 주체 가운데 가계의 그 가처분 소득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구매력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예고할 수 있는 게 미국 그 주택 경기를 주도해왔던 저금리 기조가 이제 종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택 그 모기지 30년물 고정금리가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요. 이게 4%를 뚫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3%인지 4%인지 지금 다시 좀 봐야 되겠지만 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저리 본드를 지금 기초자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3%인지 다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주택 경기에서도 좀 둔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연준의 견해에 대해서 시장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견해는 지금 경기가 침체하는 걸 피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도 지금 올해 2분기에는 아마 수익률 곡선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되고 나면 확실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월가에서 그 빌 고로스에 이어서 새로운 채권왕이라고 좀 불리고 있는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들락은 지금 이대로 방치해뒀다가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10%까지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 파월이 뒤늦게 지금 저렇게 아주 좀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최근에 파월 의장 외에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연준 총재들 어떤 분이 있고 이분들 성향은 좀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연설했던 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 FOMC에서 50bp로 기준금리 인상폭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연은에서도 연준에서도 대표적인 매파적 그 위원으로 분류됩니다. 블러드 총재는 그 50bp 인상론을 고수하는 한편 금리를 3% 수준까지 올해 연말에는 3%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그렇게 해야 약간은 좀 제약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좀 억누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강조를 했었고요. 연준에서도 좀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분류됐던 메리 데일리 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이제는 완화적인 정책을 거둬들여야 한다. 지금 그때가 됐다. 그리고 연방기금금리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올리고 아니면 중립금리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까지 가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건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런 매파적인 그 연준 위원들의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연방기금금리 선물을 반영하는 패드워치의 경우에는 지금 5월 회의에서 아마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을 이제 60% 이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게 초초까지는 한 40%대였고요. 파월 발언의 그런 여전히 이어진 결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FMC 회의에서 이른바 중립금리를 낮췄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중립금리가 무엇인지 먼저 좀 디파인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제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그런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부양을 뭐 시키고 싶으면 중립금리 수준 이하로 낮추면 될 거고요. 경기 과열을 좀 억누르고 싶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긴축적인 정책을 선택한다면 중립금리 수준을 이제 수준보다 높게 기준금리를 책정하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그 중립금리 수준이 좀 낮아진다는 건 결국은 그 금리라는 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함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률 자체가 좀 낮아졌다. 지금 잠재 성장률 자체에 대한 그런 기대가 좀 낮아졌다는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 곡선이 평탄해지고 그리고 역전 우려가 나올 만큼 경기가 빠른 속도로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 판단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속도는 내겠다 하는 그런 신호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3월 FOMC에서 이제 QT 이제 양적 긴축과 관련된 일정을 살짝 공개를 했는데 이제 5월 달에 해야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파월 의장이 뭐 금리 올리는 거 말고도 이제 QT도 그 비슷한 영향을 한다.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월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금 그 금리 정책을 이렇게 좀 무차별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장기물 수익률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익률 곡선이 지금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냐면 그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선반영하면서 장기물 수익률 상승세는 둔화되는 반면에 이제 단기물은 정책 금리의 영향을 받으니까 단기물만 올라가는 데 따른 영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연준은 수익률 곡선을 좀 정상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가 지금 그 연준이 갖고 있는 게 한 9조 달러에 이르거든요. 이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장기물 수익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게 되면 당장의 그 장기물 수익률이 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물 수익률은 추가로 상승할 수 있고요. 수익률 곡선이 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연준은 아마도 5월 달부터는 그 양적 긴축을 논의하거나 그 얼개를 드러낼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그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 해인 5월 달부터는 이제 그 양적 긴축 QT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거다.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웰스파고도 QT와 관련해서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는 점을 지금 FMC가 그 점도표 등을 통해서 지금 나타냈다고 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상당히 매파적인 그런 FOMC로 분석을 했습니다. 3월달 FOMC를요. 그래서 지금 5월달부터는 이제 그 QT와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발표 그리고 시간표 등등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이제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100달러 아래로 하락세를 보이던 유가가 다시 100불 위로 올라왔는데요. 월가에서는 국제유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어떻게 지금 형성되고 있을까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오기 전에 제가 국제유가를 잠깐 봤는데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한 112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날 대비 한 3% 정도 오른 수준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이게 왜 지금 좀 우려스러운 점으로 지금 월가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전이 되더라도 이 유가 상승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러시아에 대한 그 카운터파트 리스크가 지금 월가에서 상당히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래 상대방 위험이 정폭됐기 때문에 신용을 기본으로 하는 그 금융시장에서 이제 상대방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우려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금 아주 뿌리 깊게 그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러시아가 앞으로 지금 거래 상대방으로 지금 신용을 회복하는 게 상당히 좀 기간이 걸린다. 이런 우려가 유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난 1998년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LTCM 파산 사태 당시에도 이미 러시아가 그 전 세계를 상대로 한번 보였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원자재,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많이 생산하고 있는 밀이라든지, 그다음에 팔라듐이라든지, 일부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까지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종전에도 국제유가 상승세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폭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제가 아까 네. 김용익 교수님 그 발표 들으면서 잠깐 생각난 게 있어서 우리 독자님들한테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판단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창용 신임 그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 아직까지는 뭐 그 청문회를 거치지 않으셨는데요. 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기자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알고 있던 정보를 좀 읽어드리면, 좀 재미삼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은 늦은 시간일 것 같은데, 네. 이창용 내정자는 그 아주 장신입니다. 키가 한 1m 90 이상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배구로 그 명문인 인천고등학교 출신이십니다. 그 인천고등학교에서 가장 그 배구로 유명하신 분이 장윤창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나이들 때는 아주 알고 있는 잘 유명한 그런 국가대표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분하고 고등학교 동기분이시고, 또 좀 경제계에서는 지금 기업은행 장을 하고 계시고 전 경제수석을 하셨던 윤종원 그 행정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손꼽히는 채권 전문가입니다. 픽스드 인컴 분야에서는 이창용 신임 총재가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매크로 변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폭넓은 이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데 상당히 능수능란한 그런 솜씨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아실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특파원님께서 보실 때 이 후보자가 매파적이냐 비둘기파적이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는 제가 사실은 그 이창용 교수 이제 뭐 수석 이코노미스트 뭐 있는데, 이분하고 그렇게 뭐 교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흐름을 크게 거스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그러니까 이분의 또 조금 개인적인 성향을 말씀드리면, 제 강릉에서도 그 아주 좀 명망가 집안인 그 최씨 집안입니다. 그리고 거기 장손이고, 집안에 내려오는 그런 가보도 뭐 기부를 한 그 선행으로 훈훈한 그런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어떤 그 흐름을 벗어나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상당히 많이 이해하고 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엄청 그 이해도가 높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돼야 되는지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서 시장하고도 잘 소통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아주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특파원님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